자, 오늘부터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총 6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2단원으로 새롭게 들어간다. 지구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건 뭐냐면 지층고와 퇴적암의 형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퇴적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퇴적암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다양한 퇴적 환경들, 퇴적 구조들을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암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암석이라는 건 우리가 돌멩이를 말하거든요. 암석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화성암이라는 것도 있고요. 화성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퇴적암은 이제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이라고 말을 하고요. 변성암. 이제 변성암은 앞서 말한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변성돼서 열과 변성을 받아서 새롭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암석은 크게 세 가지고, 얘들은 이제 서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퇴적암이나 변성암이 녹아가지고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화성암과 변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뭐 자갈이나 모래로 바뀌면 얘들이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성암이랑 퇴적암이 열과 변성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기서 말하는 퇴적암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퇴적암이란 뭐냐면, 퇴적암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잘게 부서지고 낮은 지역으로 운반되어 쌓여진 암석, 이거를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퇴적암을 얘기할 때는 풍화침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풍화침식이라는 거는 바람이나 아니면 뭐 물, 파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잘게 쪼개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풍화침식 작용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잘게 부서진다. 이런 말과 같아요. 계속해 볼게요. 그럼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퇴적물이 있어야 돼요. 퇴적물이라는 거는 퇴적암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갈, 뭐 진흙 이런 것들도 역시 퇴적암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퇴적암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퇴적암은 그러면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퇴적물이 이제 꽉꽉 뭉쳐가지고 암석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 퇴적물에서 모여가지고, 잠시만. 자, 계속 할게요. 이 퇴적물이 모여가지고 퇴적암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갈이나 모래를 꽉꽉 손으로 뭉쳐봐요. 그렇다고 퇴적암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려면 속성작용이라는 거를 거쳐야 돼요. 속성작용. 좀 세분화시키면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짐작용과, 그리고 두 번째 교결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서 여러분 같이 볼게요. 자, 풍화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이 속성작용을 거쳐야만 암석이 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부르겠죠. 자,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습니다. 다짐작용은 두껍게 쌓인 퇴적물의 무게로 인해서 입자들 사이의 공극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하여 퇴적물의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자갈이나 모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불러요. 퇴적물. 자, 얘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짐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짐작용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게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위에 쌓이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퇴적물 사이에 이 공간들 있죠. 여기 공간들이 있단 말이야. 이 공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눌러요. 그럼 이 공극이 작아지겠어? 아니면 더 많아지겠어요? 빈 공간이 더 많아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빈 공간이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얘들이 치밀하게 다져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짐작용이라고 불러요. 다짐작용.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보면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와 그리고 부피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위에서 누르니까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퇴적물의 밀도는 증가한다. 같은 부피 안에서 꽉꽉 눌러지니까 밀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다짐작용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 교결작용 같은 경우는 공극 속에 있는 교결 물질, 석회질, 규질 물질, 산화철 같은 것들이 입자 사이를 접착하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짐작용으로 인해서 공극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꽉꽉꽉 걔들끼리 뭉쳐질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퇴적물들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딱 뭉칠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짐작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극이 거의 없죠, 여러분? 공극이 거의 없이 그리고 그럼 이 입자랑 입자, 여기 하나의 입자와 그리고 이 입자 사이,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아이고 미안,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는 그러면 딱 달라붙어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얘를 달라붙일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교결 물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접착제가 얘들을 이제 꽉꽉 뭉치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짐작용으로 공극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딱 달라붙어 있는 퇴적물 사이를 접착제로 붙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이 교결 물질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부른다. 됐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퇴적암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퇴적암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퇴적물이 어디서 왔는가 가지고 퇴적암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해요. 그게 세 가지. 쇠설성 퇴적암,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퇴적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거 있죠. 그런 퇴적물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볼게요. 암석이 풍화침식을 받아, 풍화침식은 아까 잘게 부서진다고 했었죠. 풍화침식을 받아 생긴 쇠설성 퇴적물이나 아니면 화산재와 같은 화산쇄설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있는 물질의 선생님 잘못 적었네.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남아있는 것들, 걔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 퇴적암이라고 말을 하고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생물의 껍데기나 골격과 같은 유기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밑에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만 보면 돼요, 사실은.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걸로. 자, 쇠설성 퇴적암부터 볼게요.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아까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나오는 화산 분출물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들, 그거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갈이나 모래나 점토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각각 여암이라 부르고 사암이라 부르고 이암, 셰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 퇴적암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퇴적물의 종류에 불과하고 얘들이 꽉꽉 뭉쳐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각각 여암, 사암, 이암, 셰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거 2mm 이상, 그리고 16분의 1부터 2mm 사이, 16분의 1mm 이하, 각각 퇴적물들을 어떻게 크기에 따라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자갈, 모래, 점토 여러분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모래나 점토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거보다 더 미세한 것들, 찰흙, 점토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입자의 크기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이면 자갈이라 부르고요. 16분의 1부터 2mm 사이는 모래, 16분의 1mm 이하인 경우는 점토라고 부르고요. 걔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각각 여암, 사암, 그리고 이암 셰일 이렇게 부른다. 이암 또는 셰일 이렇게 불러요.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밑에 와서 화산쇄설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입자의 크기 가지고 나누죠. 근데 보통은 이거 입자의 크기는 보통 화산쇄설물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화산재고 응회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화산재들이 나와가지고 걔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 응회암이라고 부르는데,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응회암은 퇴정압이나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맞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화산 분출물이 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을 걔들 화성암이 아니라 마치 마그마랑 연관돼 있어가지고 화성암 같은데 화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으로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거. 자,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가라앉아가지고 물에 여러 물질이 녹아있죠. 걔들이 가라앉아가지고 꽉꽉 뭉쳐서 만들어진 것들이나 아니면 물이 증발하면 당연히 안에 뭐가 남겠죠. 대부분 여러분 바닷물 증발하면 뭐가 남죠? 대부분 소금이 남죠. 걔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들, 그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침전작용으로,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것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들 뭐가 있냐면 CaCO3, 이거 여러분 우리 뭐라 부를까요? 이거 우리 탄산칼슘이라 불러요. 탄산칼슘. 이거 어떤 재료일까요, 여러분?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것들, 탄산칼슘. 그리고 밑에 이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SiO2 여러분, SiO2 뭐 규질 물질이라고 해도 봐요. 규질 물질. 그냥 SiO2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NaCl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래서 CaCO3 탄산칼슘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석회암이라고 부르고요. SiO2가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걸 처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aCl이 이제 꽉꽉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거 암염이라고 불러요. 암염.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없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없는 거.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선생님이 위에서 아까 어떻게 말했었냐면 침전되거나 증발하거나, 그리고 침전된 거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었고요. 증발하는 경우는 이 석고라는 것도 있어요. 석고라는 것도 역시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유기적 퇴적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의 유해, 골격이 이제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석회질 생물체 같은 경우, 산호나 유공층 같은 경우는 얘들이 모여가지고 석회암을 만들어내요. 자, 석회암을 만들어냈다는 건 뭐예요? 얘들의 재료가 역시 위에랑 똑같이 탄산칼슘, CaCO3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규질 물질, 규질 생물체 같은 경우는 처트나 규조토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처트를 만들어냈다는 건 얘의 재료가 뭐죠? 위에랑 똑같이 SiO2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죽어가지고 만들어진 거, 얘들이 모이면 석탄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탄 있죠? 걔들의 식물의 유해가 만들어진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표에서 왼쪽에 다른 색깔로 표에서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퇴적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퇴적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퇴적물과 퇴적암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여러분 갈게요. 자, 세 번째는 퇴적 구조입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질 당시에 여기 나와 있죠. 퇴적암이 만들어질 당시의 장소와 그 환경에 따라서 퇴적암의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나요. 그걸 퇴적 구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적암을 하나 들고 왔어. 선생님이 퇴적암을 이렇게 하나 들고 왔단 말이야. 근데 퇴적암에 줄무늬가 가 있네. 이 줄무늬는 왜 가 있지? 이런 것들, 이 줄무늬를 우리는 특징적인 구조라고 말을 하고요. 퇴적 구조라고 말을 하고, 이 줄무늬 가지고 얘가 당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퇴적 구조는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퇴적 환경과
지층이 역전됐는가? 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땅이 지금 거꾸로 뒤집혔는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퇴적 구조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적 구조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퇴적 환경과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퇴적 구조는 크게 네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전에 퇴적암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줄무늬가 나와요. 줄무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그 위에 다른 물질이 쌓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이 쌓여요. 그리고 위에 또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들이 나중에 암석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줄무늬가 나오죠. 이 줄무늬를 뭐라고 부르냐면 층리라고 불러요. 층리.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줄무늬. 이거 층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층리는 이제 퇴적암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구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이제 네 가지 다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이층리예요. 점이층리는 뭐냐면 점이층리는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라고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퇴적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볼게. 어떤 퇴적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퇴적암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가 입자가 이렇게 크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작은 거예요. 점점 이렇게 작은 거죠, 여러분.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이층리라고 불러요. 점이층리.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갈수록 지금 입자가 점점 작아지죠. 이걸 점이층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지층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지울게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지울게요. 자, 점이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면 거기 밑에 여러분 나와 있죠.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어떻게 한꺼번에 퇴적될 때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는 천천히 가라앉아서 형성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한꺼번에 확, 그러니까 홍수 난 것처럼, 산사태 난 것처럼 한꺼번에 확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비교적 천천히 늦게 가라앉단 말이야. 그래서 큰 입자가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작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점이층리라고 말을 하고 점이층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고요.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적 환경 같은 경우는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륙 주변부 해저에 있는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하여 수심이 깊은 바다로 쌓이는 경우,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한꺼번에 빠르게 이동해서 깊은 바다에 쌓이면 큰 것들이 먼저 가라앉고 작은 것들은 조금 늦게 가라앉는다. 두 번째, 홍수가 일어나죠. 한꺼번에 홍수, 매치되는 단어죠. 홍수가 일어나서 퇴적물이 수심 깊은 호수로 유입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점이층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점이층리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층리는 위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대륙 주변부 해저에 있는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해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쌓이는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퇴적물이. 근데 얘들이 확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라라락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쌓이면서 무거운 것들이 입자가 큰 것들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사층리라고 불러요. 사층리. 자, 기울어지거나 엇갈린 모양의 층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 층리 있죠. 층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층리. 선생님 어디서 했냐면 이거 했었죠. 층리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사층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층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퇴적암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층리가 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사라는 건 기울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층리, 사층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사층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유체가 흐름 방향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밑에 이걸 먼저 볼게요.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비탈면에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물이 흘러가거나 바람이 불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 퇴적물에서 여러분,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거나 혹은 물이 흘러가면 이런 이쁘게 이렇게 층리가 탁탁탁 쌓이는 게 아니라 그 바람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 층리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사층리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사층리는 그러면 물이 흘러간 방향이나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겠죠.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쪽 방향. 이거는 지우개 헷갈리니까 이쪽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층리 같은 경우는 위쪽이 이렇게 조금 넓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오목해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넓고 아래쪽은 좁고, 그래서 넓은 쪽이 위, 좁은 쪽이 아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사층리가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여기 층리가 가 있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러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넘어와요. 바람이 넘어오면 퇴적물도 같이 흘러 넘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쌓이고, 또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또 쌓이고,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사층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을 봤을 때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이 넓네. 아, 이게 위쪽. 그리고 아래쪽이 좁네. 이게 아래쪽. 그리고 다시 이게 위쪽. 또 이게 아래쪽.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층리가 두 번 쌓인 거예요. 아래쪽, 위쪽. 두 번 쌓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역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역전이 안 된 거죠. 실제로 역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냐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선생님 거꾸로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그림이 안 된다. 이걸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했던 지금, 이러면 잘 되는데? 안 되네. 이거를 뒤집으면 돼요. 이걸 뒤집으면 역전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밑에가 좀 더 넓고요. 위에 쪽이 좁으면 이것도 역전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연흔으로 할게요. 연흔은 이제 물결 자국의 표면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 가능하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물의 흐름이나 파도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 모래사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결 이렇게 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연흔이라고 불러요. 연흔. 이거는 물이 흘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연흔이 발견된다.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아, 연흔이 발견되네. 이거 물이 흘렀네. 혹은 맞네. 미안. 물이 흘렀네. 바람이 불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연흔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연흔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연흔은 기본적으로 위쪽이 뾰족하게 아래쪽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위, 이게 아래. 근데 연흔이 역전됐네. 땅이 역전됐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뾰족한 게 위로 가 있는데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밑에 가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땅이 역전됐네. 땅이 지금 뒤집혔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흔은 기본적인 형태가 위쪽이 뾰족, 아래쪽이 이렇게 밑으로 훅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건열이에요. 건열은 말 그대로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져서 생긴 틈을 말해요. 건조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뭄. 지층 역전 여부를 역시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거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건열이 발견됐네. 여기 건조한 환경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조한 시기에 공기 중으로 노출돼서 표면이 갈라져서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아래쪽이 뾰족, 위쪽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 이게 아래. 이것도 역시 지금 역전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뾰족한 게 지금 아래로 가야 되는데 얘는 위로 가 있네. 얘 지금 땅이 역전됐네. 땅이 지금 뒤집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층리 포함하면 5가지죠. 층리, 점유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이것들 설명 안 했어요. 이거는 퇴적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뭐야? 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밑에서 같이 볼게요. 4번째 퇴적 환경. 이처럼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퇴적 환경 볼게요. 자, 퇴적 환경, 다시 말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크게 3가지. 첫 번째 육상 환경. 말 그대로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안,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퇴적 환경. 자, 육상 환경, 말 그대로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안은 뭐예요? 육지와 해양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해양은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 육지랑 바다 사이, 그리고 바다, 각각 어떤 퇴적 환경이 있고 어떤 퇴적 구조들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름부터 알아볼게요.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빙하, 삼각주, 조간대, 해빈, 사주, 석호,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적 평원. 자, 첫 번째 선상지부터 할게요. 선상지는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 여러분 쳐보면 사실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인터넷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요. 산 골짜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려와요. 산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퇴적물이 막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밀려오다가 이제 산이랑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랑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퇴적물이 이 맞닿는 부분에 닿으면 이렇게 봉 퍼져나가요. 퇴적물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다른 색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산을 다 내려왔어, 퇴적물이. 그럼 밑으로 봉 퍼져나가거든. 이거를 우리는 선상지라 불러요. 선상지. 산사태가 났을 때 주로 많이 보이는 형태, 선상지라 부르고요. 하천은 알고 있죠. 하천. 호수도 알고 있고, 사막도 알고 있고, 빙하도 역시. 빙하는 이거 산꼭대기에 있는 이 빙하들 말이에요. 빙하. 여기 빙하가 있으면 이거라고 여러분 봅니다. 빙하. 됐죠? 자, 삼각주, 조간대, 해빈, 사주, 석호 볼게요. 삼각주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바다, 여기 육지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서 삼각주에서 막 이렇게 물질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봉 퍼졌죠. 그럼 얘는 퍼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지대로 계속 이동을 해요, 얘들은. 그래서 더 낮은 지대로 이동하다 보면 결국 바다에 도착하겠죠. 그럼 바다에 도착하면 이렇게 자기 길 따라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주라고 불러요, 삼각주. 그러니까 멀리서 온 퇴적물이 이제 육지에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들어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을 주로 보여요. 그래서 삼각주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조간대는 이제 이렇게 볼까? 여기 바다가 있고요.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와, 공사를 하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바닷물이 여기 땅이랑 확 갈라져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좀 적셔지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조간대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 있죠. 조간대라고 부르고요. 해비는 이제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수욕장. 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해빈이 있고, 그리고 해빈이 여기 있을 때 이 둘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여긴 다 바다인 거야. 바다. 여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경우, 이거 사주라고 불러요. 사주. 석호는 뭐냐면, 석호는 이 바다고요. 바다고, 여기 땅인데 여기 이제 호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석호. 이걸 석호라고 해요. 석호. 인터넷에 경포호라고 치면 나와요. 경포호. 경포대 알죠? 경포대에 있는 경포대 말고 경포호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석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다랑 땅이랑 이렇게 있는데 땅 쪽에 이제 호수가 하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랑
석호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석호랑 호수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석호라고 불러요. 자, 해양 환경 볼게요. 해양 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인데 이건 한꺼번에 할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할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땅,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끝났죠,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여기 거의 수심이 엄청 얕은데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퍼져 있는 땅, 대륙붕이라 부르고요. 쭉 내려와요. 경사 따라 쭉 내려오는 이거 대륙사면. 그리고 여기 바닥이랑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경사가 좀 더 급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륙대.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거 심해저 평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다 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각각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호수부터 볼게요. 호수 왼쪽부터 볼게요. 주변에 육지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퇴적물이 쌓이는 곳으로서 점이층리, 건열, 연은 등이 발견된다. 점이층리는 알겠죠, 여러분? 호수에 한꺼번에 퇴적물이 확 들어왔을 때 수심이 깊은 호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입자가 큰 것들이 먼저 가라앉고 입자가 작은 것들은 비교적 늦게 가라앉는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점이층리. 건열이랑 연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건열이나 연은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육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건열이나 연은 같은 경우는 건열은 이제 증발이 돼야 되겠죠. 건조한 환경에서 비교적 건조하게 증발이 잘 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연은 같은 경우는 깊지 않은 물이 물 밑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물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에 발생하겠죠. 건열이나 연은 같은 경우는 이쯤에 발생하겠죠. 깊은 호수 여기는 발생 안 해요, 여러분. 됐죠? 계속 가볼게요. 사막,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쌓여서 사층리가 발달한다. 그리고 사암이 만들어지겠죠. 사층리는 바람이 흐르는 곳, 아까 위에서 했었죠. 바람이 흐르는 곳, 여기 이거 사층리. 이것들이 사막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사암도 만들어지네. 사암은 뭐죠, 여러분? 사암은 위에서 쇠설성 퇴적물에서 모래가 모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래서 사암이 만들어질 수 있죠. 빙하는 모난 자갈이나 모래, 점토 등이 쌓여서 여감이 형성된다. 여감은 뭐냐면 비교적 입자가 큰 자갈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을 여감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위에 쇠설성 퇴적암에 나오는데, 빙하 같은 경우는 이제 풍화 침식을 받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빙하는 지금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풍화 침식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산꼭대기에 있는 돌멩이가 흘러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다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냇물도 타고 하천도 타고 그래서 결국 바다로 가요. 그럼 그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겠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는 암석이 시작됐지만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작은 자갈이나 모래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풍화 침식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 같은 경우는 여감이, 풍화 침식을 받지 않은 입자가 큰 자갈들이 있는 여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선상지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한 산지나 평지 사이에 자갈, 모래 등이 쌓여서 다양한 퇴적물이 쌓인다. 이렇고요. 경사가 급한, 이게 훅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 산사태처럼 확 들어오는 거. 자, 삼각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사층리가 발달된다. 사층리는 뭐예요, 여러분? 사층리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경우 사층리가 발생하죠.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의하면 삼각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층리 방향이 어디게 되겠어요? 어디 쪽이냐면 사층리 방향이 이쪽으로 사층리가 생기겠죠.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됐죠, 여러분? 삼각주에서는 사층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해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사장,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래가 쌓여서 모래사장을 이루고 얕은 해안에는 연흔이 발생한다. 연흔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물이 살랑살랑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그럼 연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연흔 많이 보이죠. 자, 마지막 해양 환경에서 보면 대륙붕, 대륙대가 있는데, 대륙붕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여기서 그림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넓게 이렇게 퍼진 얕은 아주 수심이 얕은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경우 있죠. 이걸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도와 조류의 작용으로 인해서 조류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작용으로 층리가 넓게 발달하며 연흔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연흔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대륙대. 대륙붕과 대륙사면 사이에 퇴적물이 다시 이동해서 쌓이는 곳. 대륙붕이랑 대륙사면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이동해가지고 쌓여요.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점이층리에서 봤을 때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지금 대륙대의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륙붕과 여기서 보면 여기 대륙붕과 대륙사면에 있는 게 훅 대륙대로 떨어지죠. 여기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퇴적 환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게 우리나라에서 그럼 퇴적암은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질까라고 보는데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강원도 태백 구문소, 전북 부안 채석강, 경남 고성 덕명리, 제주도 수월봉, 전북 마이산, 경기도 시화호 라고 보는데 강원도 태백 구문소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삼엽충이 나와요. 삼엽충은 뭐냐면 뒤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고생대의 바다를 지칭해요. 삼엽충이 있네? 고생대 바다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퇴적암의 지질 명수하는데 화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석은 기본적으로 퇴적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퇴적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석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준다라고 볼게요. 두 번째, 전북 부안의 채석강 같은 경우는 중생대 호수에서 만들어진 여감 셰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나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퇴적 구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북 채석강, 변산반도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 한번 가면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퇴적 환경 다 볼 수 있어요. 퇴적 환경 아니다. 퇴적 구조가 다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가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경남 고성 덕명리 이거 좀 유명하죠. 고성에 뭐 있죠? 공룡 발자국 있죠. 공룡 발자국 있으니까 중생대 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월봉도 유명해요. 수월봉은 응회암으로 만들어져 있어. 응회암은 뭐죠, 여러분? 위에서 아까 배웠죠? 응회암은 화산 쇄설물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응회암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산 활동이 있어야 돼요. 신생대를 외우면 더 좋죠.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뭉쳐서 응해암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전북 마이산 같은 경우는 중생대 땅으로서 민둥 조개와 고둥 화석이 만들어져요. 마이산인데 어떻게 조개와 고둥 화석이 만들어졌을까? 원래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위에 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마이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던 조개나 바다에 있는 민물 조개나 고둥 화석이 마이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바다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호수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경기도 시화호 같은 경우는 다량의 공룡알 화석과 공룡뼈가 나와요. 공룡 나왔네 이거 중생대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화석 같은 경우는 뒤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선생님 여기 간단하게 봤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삼엽충이나 공룡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돼요. 삼엽충은 고생대, 공룡은 중생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어요.